자,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은 이번 행사 주체인 자유기업원 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기쁜 날입니다. 이 좋은 책이 나온 것도 상당히 기쁜 내용이고요. 또 이 책의 내용들을 함께 토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아마도 이 분야에서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오늘 많이 참여를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만큼 문제의식도 굉장히 가지고 계실 거고 여기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도 아마 많이 고민을 해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내용을 아마 오늘 이 김정우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많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한번 그 내용을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행사를 함께 공동 주최한 정경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정경희 의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의원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또 이 행사에 또 많은 후원과 함께 여기 회원님들과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김동열 이사장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김동열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 교육 분야에서 늘 함께 운동을 해오고 많은 그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오신 분입니다. 김정우 기회평등 학부모 연대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먼저 행사에 앞서서 먼저 소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행사는 이 교육 분야에서의 이 유치원 그리고 이 학부모들과 함께 어떻게 더 나은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늘 고민해온 김종호 박사님의 책을 출판을 기념하면서 북콘서트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책의 내용을 먼저 김종호 박사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발표를 하시고 이후에 두 분 모시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사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정경희 의원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정경희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서 국회에서 의미 있는 북콘서트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자유기업원과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북콘서트는 경제학자가 쓴 최초의 유아교육서 마음이 선택해 하라의 저자이신 김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학부모가 진짜 원하는 유아교육이 무엇인지 자유와 창의와 다양성을 꽃피울 수 있는 유아교육 정책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가상화폐, 그리고 가상현실을 넘어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화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또 다른 차원의 변화와 마주하는 것이 아이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이 각각의 특성에 맞춰 어떤 경험을 쌓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창의력 있는 다양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가가 세운 거창한 교육 비전도 아니고 값비싼 교육 컨설팅도 아닙니다. 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교육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나라 유아교육 정책은 이런 시대적 바람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는 제쳐두고 그 자리에 정부의 몸집만 불려가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미명을 앞세워
국공립 유치원뿐 아니라 사립 유치원에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이상 교육기관들은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율성을 담보 잡힌 채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학부모의 의견보다 정부의 지침과 요구 조건을 따르는데 급급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되돌아옵니다. 하나같이 획일적인 교육 환경,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기는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창의력 있는 인재가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경쟁이 없는 곳에는 발전이 없고 다양한 교육이 존재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유아교육은 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첫걸음입니다. 정부의 1차원적인 유아교육 정책이 우리 아이들을 획일적이고 의존적인 교육 환경으로 내모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같은 아이는 없습니다. 모두가 달라서 더 아름답고 모두가 달라서 더 소중합니다. 각각의 아이가 가장 원하는 교육, 필요로 하는 교육을 교육 수요자인 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때 우리 유아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발전적인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놓고 자유롭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하고 계신 정경희 의원님, 아주 좋은 축사의 말씀,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네, 이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저자 김종호 박사님을 모시고서 마음이 선택해 하라 이 책 내용을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종호 박사님은 서강대 겸임 교수이시고 또 김종호의 경제 TV를 직접 제작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김종호의 이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경제 문제를 해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이 경제 TV 김종호의 경제 TV를 보시면은 아주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오늘 마음이 선택하라 책에 대해서도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또 다른 영상도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종호 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경희 의원님,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책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원장님들, 현장에 계신 원장님들 이렇게 나와 주셔서 아이고 정말 반갑고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또 우리 간정혁 대표님, 또 조영달 교수님, 우리 김동열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제가 이거 끼고 해야 되는 거죠? 계속 벗어도 괜찮은 걸? 끼고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제가 얼굴을 가리는 쪽이 훨씬 낫긴 합니다. 보기가. 예,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드릴 내용은 바로 저 제목이죠. 마음이 선택해 하라라고 하는 제목이고 정경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아주 진짜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세상에 같은 아이는 없다.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양한 교육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양한 교육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것은 엄마들이 내 아이를 어디에 맡길지, 어디에서 교육을 시킬지를 결정을 하면, 그러면 유치원이든 학교든 내 아이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학생 숫자가 600만의 학생들이 있는데 뭐 학교를 600만 개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중에 몇만 개의 학교들이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내 아이에 맞는 교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내 아이에 맞는 교육을 제발 만들어 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엄마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라. 또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세상에 누구도 똑같지 않은 그 수많은 아이들이 최대한 자기한테 맞는 교육을 선택을 하려면 교육기관도 유치원도 자유가 허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야 엄마들이 또 아이들이 선택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최소한 사립유치원들은 다양했다. 엄마들이 선택하는 것이 골치 아플 정도로 다양했다. 그거를 완전히 획일화시켜 다 똑같은 걸로 만들어가고 있다.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거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죠. 자, 마음이 선택해 하라. 책 제목이 마음이 선택해 하라입니다. 근데 부제가 있어요. 책 제목 밑에 부제가 달린 게 아니고 책 제목 위에 부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예요. 공사립 유치원 모두 무상화 그리고 마음이 선택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엄마들이 선택을 하고 있기는 하죠. 하지만 그것이 점점 무의미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이든 공립 유치원이든 다 무상교육으로 하자. 돈이 많이 든다? 지금 돈만 가지고도 방법만 바꾸면 다 된다. 지금 재정만 가지고도 된다.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서 다 무상교육을 하고 그 교육재정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학부모들에게 지급하고 그 마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에는 자유를 줘라.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그래야 메타버스도 해보고 무슨 줌도 해보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해볼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내 아이들 정말 새로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이 나올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꺼져버렸네요. 네. 좀 기다릴까요? 네. 네. 이게 그 다음이죠? 예. 자, 그래서 부제를 공사립 유치원 모두 무상화 그리고 마음이 선택해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무상이 아니냐? 공립 유치원은 거의 무상이죠. 이게 공립 유치원은 거의 무상입니다. 이게 학부모 부담금이에요. 유치원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와 있는 숫자인데요. 이거 또 그대로 넘어가네. 거기인데. 자, 국공립 유치원은 한 달에 3,000원. 학부모 부담금이 평균 한 달에 3,000원이고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는 14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에는.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여기에는 요 밑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급식비라든가 방과 후 가정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립 유치원은 한 20만 원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되고 국공립 유치원 학부모는 한 10,000원, 2만 원 뭐 이 정도로 부담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국공립 유치원은 거의 무상화가 돼 있고 사립 유치원은 한 절반만 뭐 그 정도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거를 국공립처럼 다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지금은 어떤 상태이길래 그러느냐? 자, 일단 교육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1인당 아이 1인당 원화 1인당 교육비가 얼마인가? 114만 원입니다. 한 달에. 2017년에 숫자예요. 저게 1인당 114만 원. 지금은 아마도 5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240~5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아니죠. 140~50만 원쯤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1~2만 원만 학부모가 부담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돈, 나머지 113만 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국가가 주는 거죠. 국가가 다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은 전체 비용이 1인당 114만 원, 그중에 113만 원은 국가, 학부모가 10,00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어떠한가? 이거죠. 사립유치원은 우리가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용이 1인당 53만 원이에요. 2017년 현재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국가가 부담해 주는 게 얼마냐? 3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요 차액 한 20만 원 정도를 부모가 부담을 하는 거고,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는 10,000원을 부담을 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얼마냐? 113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국공립 학부모라고 하더라도 내가 113만 원 지원받는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언제? 나는 그냥 10,000원 내고 다니는 거지. 내가 언제 그 돈을 받았어? 돈이 정말 잘못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국가 재정이. 그거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받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국민은 다 부담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느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바로 양쪽 다 똑같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스웨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웨덴. 자, 스웨덴. 요 초록색입니다. 스웨덴 공사립 학부모의 지원금 상황이라고 돼 있죠. 133, 133. 사립 학부모에게도 133, 국공립 학부모에게도 133. 단위가 뭘까요? 10,000원입니다. 1인당 133만 원씩 월 지급을 하는 거예요. 스웨덴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 아니고 SEK라고 하는 스웨덴 코로나, 그 나라의 돈 단위죠. 9,800 크로나입니다. 근데 환율이 136원 정도예요. 그걸 곱하면 133원 정도가 됩니다. 1인당 133만 원씩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소득 5만 달러 넘어가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공립하고 거의 비슷한 비용을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똑같이 지급을 하는 거예요. 차별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 어디를 가나 부모가. 그런데 우리는 국공립은 113이고 사립은 33이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저 초록색처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립 학부모 모두 무상화, 그리고 마음이 선택해 하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국공립에 대한 지원 방식, 국가가 직접 유치원에다가 돈을 지급하는 이 방식, 이 국공립 방식인 겁니다. 이건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유아교육법에 어긋납니다. 그럼 유아교육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조항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취약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무상교육이 원칙입니다. 근데 돈이 부족하면 다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쪽을 방향으로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제2항입니다. 2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방식은 뭐냐?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공립은 직접 유치원에게 지급한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사립유치원은 그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아이가 사립유치원에 등록을 하면 그 아이 숫자에 따라서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잖아요. 그 방식,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이것의 정신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그거 무관하죠. 아이가 몇 명이 오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교사 월급은 그대로 다 지급이 되고 학교 운영비, 유치원 운영비 그대로 다 지급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입법자들의 취지가 뭐냐?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선택입니다. 부모에게 재정을 지급하고 부모가 선택하게 하자는 거예요. 왜? 세상에 똑같은 아이는 누구도 없으니까.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하자는 취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학부모에게 지급을 하면 그 학부모가 선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아이한테 맞출 거 아니에요. 아이 보고 유치원에 맞추라는 게 아니고 아이에게 유치원이 맞추라라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가 바로 그겁니다.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해왔어요. 국공립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공립에 대한 방식은 이 법을 벗어나 있는 거죠.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현실을. 자, 그리고 학부모들이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면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원해요. 국공립 유치원을 원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국공립 유치원이 좋아서인가? 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비가 안 들기 때문에, 원비가 안 들기 때문인 것이죠. 학부모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상교육을 원해요. 하지만 플러스 획일적인 교육 원치 않아요. 플러스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원해요. 그런 거는 이미 증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사가 뭐냐면 매입형 유치원 이야기예요. 요즘에 교육청에서도 유치원을 단설 유치원을 학부모들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설 유치원을 그래서 만들고 싶은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하나 만드는데 100억, 120억씩 막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좀 괜찮은 사립 유치원들, 요즘 문 닫으려고 하는 데들이 많으니까 사립 유치원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립 단설로 만들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60억, 70억이면 돼요. 새로 만들면 100억, 120억인데. 자,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어딘지. 자,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부모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당사자들만 합의를 보면 거기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다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지금까지는 한 20만 원 뭐 이렇게 내고 있다가 단설 유치원, 공립 단설 유치원이 되면 돈을, 원비를 안 낼 거 아닙니까? 10,000원, 20,000원만 내고.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웬걸? 다들 반대하고 들고 나선 거예요. 안 돼. 공립 유치원 만들면 안 돼 하고 거기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의견 조사를 해봤더니 70%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산됐어요. 다시 사립 유치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 지금.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이게. 왜? 의견조사, 뭐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다 국공립 유치원 늘려주세요라고 요구해놓고 왜 정작 내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가 그 유치원이 국공립이 되는데 왜 반대하느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큰 게 있는 겁니다. 돈 20만 원 전략보다 훨씬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우리 집 사정하고 잘 안 맞아. 내 아이하고 잘 안 맞아, 이게. 내 아이는 내 아이만의 맞춤형 그런 특별 활동도 필요하고, 맞춤형 선생님들, 친절한 선생님도 필요하고, 저녁 5시, 6시까지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고, 통학버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런데 국공립이 되면 그거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뭐 한 3분의 2 정도는 2시면 아이 집에 가야 되고, 특별활동 뭐 거의 없고, 선생님들도
뭐 학부모가 가지고 뭐 이런 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사립 보내지 왜 국공립 보내요? 뭐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피상적으로 학부모들이 피상적으로 국공립을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국공립의 이미지와 실제 자기가 보낼 때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부모들이 원하는 건 무상교육 플러스 내 아이에 맞는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공립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정원으로 보면 40%, 원래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25%에서 국공립 비율을 40%로 늘리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 공약 채웠대요. 정원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서류상으로. 그런데 실제 국공립에 아이를 보내는,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의 비율은 30%가 됐어요. 25%에서 30%가 된 거예요. 거의 늘지 않았어요. 왜? 나머지 전체 10%라고 하는 그 큰 자리는 정원으로만 존재하고 채울 수가 없는 거지. 왜? 부모들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니까 국공립에. 이유가 뭐냐? 똑같은 이유인 겁니다. 이게 매입형이 된다는데, 국공립이 된다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인 것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내 아이한테 맞는 거예요. 우리 집 가정 사정에 맞는 교육인 겁니다. 국공립은 그걸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사진은요, 이게 안산에 있는 용화공원입니다. 용화공원인데 거기 어린이 놀이터예요. 근데 저 어린이 놀이터에 사연이 있습니다. 저게 유치원 아이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걸. 안산의 모 유치원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프로젝트 수업을 한 거예요. 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뭘 할까를 찾아보자.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 공원을 몇 번 돌아봤는데 공원이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왜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있지? 왜 애기들은 없어요? 아이들은 왜 여기 없어요? 잘 보니까 놀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 놀이터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애들이 이제 나름대로 의견을 모은 거죠. 그러면 놀이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근린공원 이런 데다가. 이거는 시청에 가서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청에 찾아가서 여기에다가 유치원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것을 설계하는데도 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졌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립유치원이니까 이게 다 되는 겁니다. 국공립 같으면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밖에 애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일이. 사립유치원이 국공립보다 아이한테 좋습니다. 또 이 그래프는 통학버스 운영 비율이에요. 사립유치원들은 대부분 다 통학버스 하죠. 97, 98%, 100%, 97% 대부분 다 통학버스를 운영을 해요. 저 파란색 그래프 0.4, 15, 9, 7, 27 저런 거는 국공립 유치원의 통학버스 운영 비율입니다. 유치원이 가정에 맞추지 않아요. 사립유치원은 가정에 맞춰요. 국공립은 아이들과 부모가 유치원에 맞춰야 돼요. 아주 명확한 증거들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교육의 컨텐츠로 보면 사립이 국공립보다 낫습니다. 다만 사립의 문제는 돈 문제예요. 돈이야. 그런데 그 돈 문제는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립 유치원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죠. 네. 2020년에 261개소가 사라졌더라고요. 2019년에 257개소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거 뭐 사립 유치원 비리 사태 뭐 이래가지고 원장님들은 대부분 다 아마도 눈치 굉장히 보셨을 테고 아마도 지금도 뭐 그런 눈총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정부가 문 닫는 거 문 못 닫게 교육청이 못 닫게 막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 닫는 데 대한 폐원에 대한 규제를 없애면 아마도 뭐 정말 우후죽순으로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그 기관들이 없어지고 획일적인 교육만이 남게 된다. 남아있는 사립유치원도 국공립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돈은 재정은 재정대로 쓰면서 아이들 교육은 점점 더 망쳐가는 일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교육 재정, 유아교육 재정 그거 n분의 1로 나누자. 아이들 숫자로 딱 나눠. 그래서 그거를 바우처로 해가지고 학부모한테 주자. 이거. 지금 부분적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거를 국공립 유치원 모든 유치원에 대해서 다 똑같이 그렇게 하자. 유치원에다가 직접 돈 지원하지 말라. 부모에게 줘라. 다. 국공립 유치원도 마찬가지다. 제가 보니까요. 지난 11월 달에 KDI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교육재정 보고서가 나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인건비 2021년 8,100만 원이에요. 와, 이게 실화야? 근데 KDI가 그 교육재정 보고서, 교육재정 교부금 예측하고 하는 그 데이터에 보면 아주 명확히 그렇게 드러나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수치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국공립 유치원은 그렇게 1인당 교육비가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교육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걸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교육을, 유아교육 재정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몇 조, 몇십 조? 그거를 아이들 숫자 70만 명, 60만 명으로 딱 나눠. 그래서 지급해. 그리고 어떤 유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국공립도 똑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스웨덴, 노르웨이, 또 수많은 앵글로색슨계 국가들, 영국, 미국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미 그게 자리 잡았고, 그리고 플러스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 유치원에 자유를 줘라.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하든 그건 알아서 하게 하라. 그리고 교육청은 최소한의 감독만 해라. 최소한의 아이를 학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에 대해서 관여하지 마라. 교육은 교육 전문가들한테 맡기면 돼. 그 교육 전문가는 누구야? 유치원과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공무원들이 와서 쓸데없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럼 돈은 있냐? 그런 돈? 돈은 충분히 있다.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우리가 10명이 있다고 아이들 10명에 대한 돈만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아주 쉽게. 뭐 전체 돈 하면 뭐 몇십 조 막 이렇게 되니까 머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자. 자, 아이들이 10명이 있어요. 아이들 10명. 자, 그런데 그 중에 공립 40%란 말이에요. 10명 중에 4명이 공립을 간다. 뭐 이미 정원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아이들 1인당 얼마 비용이 발생하느냐? 114만 원이 발생을 해요. 곱하기 4하면 456만 원이잖아요. 그 돈이. 공립의 4명을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456만 원을 지출을 해야 돼요. 자, 사립은 그럼 6명이죠? 저렇게 돼 있어요? 아, 뭐가 잘못됐네? 예. 사립은 33만 원이에요.
사립은 33만 원 곱하기 6하면 198만 원이에요. 그걸 합치면 654만 원이 돼. 654만 원, 10명에 대해서 654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제안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 654만 원 전체 돈이 들어가니 그거를 나누기 10 하자. 10명에다가 돈을 들어가는 거니까 10 하면 1인당 65만 4천 원씩이에요. 그거를 부모들한테 주자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가든 공립유치원을 가든 그건 알아서 선택하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돈 있으면 웬만하면 다 돼요. 1인당 65만 원씩이면 다 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충분해요. 이미 지금 쓰고 있는 돈 가지고도 충분하다. 방식만 바꾸면. 자, 거기다가 돈이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돈이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세금 걷는 거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 재정 보조금, 교부금이라고 하는 걸로 계속 지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육 예산도 계속 커지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이 그거예요. 2017년에 46.8조 원이었는데 지금 2021년에 59.6조 원, 60조가 됐어. 근데 학생 수는 어때요? 계속 줄어들어요. 학생 수는 줄어들고 교육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게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030년이 되면 학생 수가 지금보다 한 20%가 더 줄게 돼 있어. 그런데 교육 예산은 80조가 되게 돼 있어요. 지금보다 30%가 더 늘게 돼 있어요. 돈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난 연말에 돈 쓰라고 난리가 났었대. 공립학교들. 돈이 넘쳐나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육 예산이 늘어나면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교육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전부 획일적. 공무원이 모든 걸 붙잡고 앉았어.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더 늦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육 공무원들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돌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네. 자, 근데 이런 방식대로 제가 제안하는 방식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라고 하는 걸 스웨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벌써 한 30년 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동식 유치원. 상상이 됩니까? 공립유치원이에요, 이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립유치원이 그중에 한 클래스를 버스로 데리고 다니면서 야외로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한 3, 4시에 데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6시 반에 아이들 집에 보내는 거죠. 스웨덴 유치원은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 12시간 해요. 공립이. 상상이 안 되죠. 사립하고 똑같아. 왜? 똑같이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학부모가 오지 않으면 공립 문 닫아야 돼요. 똑같아.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공립도 이렇게 돼. 그러면 사립 유치원도 사실은 그러면 좀 겁나죠. 공립이 이렇게 나오면. 자, 또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이게 웨스트루슨트 지자체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홈페이지 다 확인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쓴 거예요. 자, 우리 지자체 유치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 반에서 저녁 6시 반까지. 그런데 필요하신 분에게는 24시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게 공립유치원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왜?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이 늘어서 그래서 무상교육도 계속 확대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 내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점점 더 획일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메타버스니 뭐 AI니 해가지고 완전히 우린 잘 이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데 학교는 일제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유치원은 일제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늦기 전에 이제 돌려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학부모 지원 방식을 어디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사립 중고등학교처럼 재정결항 교부금 방식으로 가는 걸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뭐냐면 학부모한테 주지 않고 그냥 학교에다 직접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죠. 유치원들 꼼짝 못 하는 거예요. 학부모 이제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다고 돼 있다.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또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거, 무상교육 플러스 내 아이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러자면 유치원들의 자율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교육 재정을 아이들 숫자로 나눠서 부모에게 지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아이에 맞는 교육이 생겨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교사들과 교육 공무원들과 그 거대한 기득권을 누구도 바꿔낼 수 없습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위해서 이걸 바꿔줘. 니네가 뭔데?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께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서 주십시오. 네,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호 박사님의 아주 멋진 프레젠테이션, 너무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정호 박사님과 함께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실 분들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분야에서 가장 이 교육 분야의 그 연구를 오래 해오셨고 또 행정적으로도 대학원 원장까지 지내시면서 이 사범대에서의 이 교육 행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조영달 서울대학교 교수님을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조영달 교수님은 이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적으로 또 이 교육부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모실 분은 이 학부모 입장에서 이 학부모가 소비자 선택권을 갖고 있고 더 나은 선택을 하려면 이 소비자, 학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이 새싹 부모회에서 대표를 맡고 계신 간정혁 대표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간정혁 대표님은 이 분야에서 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고민해 오셨고 또 이것이 교육 정책에 반영되는데 가장 큰 노력을 해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함께 또 저자와 함께 또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정경희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당연히 오늘 책을 쓰신 김정호 박사님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 혹시 책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김정호 박사님이 해설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세 분의 주 토론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우리 조영달 교수님께 청해 듣고 마이크를 먼저 조영달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들리십니까? 예. 우리 김종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책 축하드리기도 하고 너무 좋은 책 감사드립니다. 또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에 유아교육 협동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 협동과정에 교수로 같이 사범대학 교수와 겸임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일은 저의 전공에 관한 일정 부분의 일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개인적인 소회에서 출발을 하면 사실은 제가 알기에 최근에 여러 과거의 일 이후에 감사도 있었고 했지만 사실상은 불합리하거나 위법된 사안이 거의 없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또 노력하고 그리고 기여해 온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긍지가 훼손되어 있는 일이 있어 왔으면 이게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거의 일제강점기 때는 이제 기독사학이나 사학의 역할을 통해서 민족의 교육이 이제 시작되고 근대화를 위한 싹을 틔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근대화의 과정에 있어서는 이 이야기는 아마 김종호 교수님 저 책에도 제가 대략 비슷한 내용이 있는 걸 봤습니다만은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아교육이 핵심 주역으로서 우리 사립유치원이 역할을 하고 그 속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 교육과 인력의 양성 이것을 통한 근대화를 앞당기는 일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는 사립유치원이나 사학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감사의 의무가 있고 또 상당 부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국가의 의무가 방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우선 하나는 이제 저 생각에 유아교육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이 하나 좀 분명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과거에 대략 예를 들면은 한 십수년 전이나 이렇게 과거에 있어서는 이 유아교육과 일반 교육의 전반적인 사이에서 그렇게 저 유아교육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아교육의 그것이 사람들의 형성, 인성뿐만 아니라 지적인 측면, 태도 이 전체에 걸쳐서 엄청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에 기반하게 되면 사실은 유아교육이 국민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김종호 박사님 말씀하신 유아교육을 무상화해야 한다는 기본 생각과 또 학생 개인에게 맞추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은 정말 타당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 무상화의 논의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제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욱더 오늘날 이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사실은 이제 과거 시대를 돌아보면은 이렇게 대량 생산하고 좀 표준화해서 그걸 가지고 시장에 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당히 자기 선호가 중요하고 또 그리고 생산 자체도 사람들의 개별 수에 맞추어서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어떤 절대적 명제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이 이건 유아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가 그야말로 하지 못하고 있고 해야 할 일이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중요한 어떤 과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생들에게 맞추어서 그들의 길을 가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상과 무슨 평등, 획일 이런 유형의 평등과 획일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 하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돌파구는 제 생각에 유아교육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논의한 것은 또 논의해 주신 것은 이게 단순하게 사립유치원이나 그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의 국민의 형성과 교육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논의를 저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 생각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김 박사님 말씀 속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제가 서울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립학교 이렇게 경쟁률을 보니까 거의 10대 1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왜 사립에 대한 경쟁률이 초등의 경우에 높은가? 아마 제 생각에 김 교수님께서 이미 설명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사립에 대한 다양성과 창의성의 노력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학생에 대해서 책임져야만 하는 책임성 이것을 학부모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한 때문이 아닌가 싶고 이러한 전제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립 유치원 모두에 대해서 무상화하고 그리고 공사립 학부모 지원금을 좀 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 설립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유아를 기준으로 해서 학부모들에게 평등하게 지원하게 한 다음에 공사립 모두에 대해서 학부모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핵심적인 논점을 잡아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당연히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더 노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남은 것이지 이 아규먼트에 대해서 저는 별로 비판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으면 이제 사실은 김 박사님께서 이제 제안해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한 굉장히 중요한 길이고 또 공사립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정책의 전환이나 또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도 경제학은 조금 알아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경쟁하게 되면 현재 상태를 최적화해 나가고 하지 이제 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주지는 않는 측면은 또 좀 있어서 제 생각에 몇 가지 김 박사님께서 쓰신 책의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갖춰야 할 전제가라고 하는 게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제 질문은 이 전제에 대해서 저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 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전제는 사실은 이제 교육 과정을 다변화하고 창의성을 발현하고 노력하려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은 개인이 마련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 역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무상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공립에 있어서는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만은 사립 경우에 있어서 유아학교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 지원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조처는 저는 굉장히 국가가 해주어야 할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사립에 대해서 K-에듀파인의 행정 인력을 지원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하는 이 노력은 아주 중요한 어떤 앞에 김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공립이나 사립 모두가 이제 아까 저는 운영의 자율이 있어야 한다는데 100% 동의하고 그 운영의 자율 속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좀 짧게 하겠습니다. 해야 하긴 하지만 그걸 포함해서
이제 교사의 교육권이나 또 교육 과정을 어떻게 편성해 나갈 것이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자율의 보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특히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아가 어떻게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걸 반영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살려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미술의 그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프로그램처럼 그런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래서 사실은 표준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견지에서 보면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그 말을 쓰는 자체가 사실은 불편한 일이고 불가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까 공립에서 어떤 형태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걸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바꾸어 나가려면은 제 생각에 이제 국공립에 대해서도 뭐 아까 이제 바우처를 국공립도 이제 하게 해서 운영의 방식을 다르게 되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한 변화로 일정 부분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주치게 되면 곤란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변화를 스무스하게 이행해 가게 해주기 위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 일정 부분 좀 실수하고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좀 참아줄 수 있는 축적과 이행의 시간,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또 하나의 원칙은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어디 그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교육에 대한 워딩 속에서도 이러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거나 또 선택과 다양성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그 정말로 이 산업화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이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의 주역으로서 우리의 인력 양성과 또 이 전체 산업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은 긍지를 지닌 유아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아교육의 초창기에 여러 정책을 했던 그 정책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 정책을 따라준 우리 국민으로서의 사립유치원이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가가 자기들의 정책을 따라준 국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가 유아교육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과 지금까지 해온 노력에 대한 감사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이건 사실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감사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긍지가 있는 유아교육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모두의 일을, 우리 모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국가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회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프리 토크쇼로 하는 건가 보죠?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익숙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1950년에 6.25가 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란을 가서요. 거기 그 당시 이제 학생이셨던 분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뭐 천막 치고 공부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나중이랍니다. 처음에는 그 천막이 없어서요. 어떻게 했냐면 그 부산의 뒷산으로 올라가 갖고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무슨 수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 가서 무슨 가사 실습을 해서 소신이 이런 걸 다 메고 올라가 갖고 거기서 무슨 가정 시간이면 가사 실습을 해서 조리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피난 중에도 교육은 멈추지 않았다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데 저는 철이 없을 때는 교육열이 나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치맛바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치 사교육 뭐 이렇게 해서 교육열이 나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철이 들면서
교육열이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런 게 바로 철드는 거죠. 결국 뭐 우리에게는 아무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적 자원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무슨 석유가 나옵니까? 구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적 자원으로서 오늘날에 이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일궜습니다. 결국은 이게 모든 게 교육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을 구성하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교사분들도 계시고 또 학생 당사자 교육받는 사람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축인 학부모들의 힘, 이것이 또 얼마나 크게 작용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부정적으로 치맛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이 한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학부모가 이 교육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외시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소비 시장에서 김밥 한 줄을 사도 이 집으로 갈까 저 집으로 갈까 따져보잖아요. 가격과 품질, 흔히 이제 요새 가성비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따져보면서 고르고 사요. 우리가 이제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치킨 한 마리를 사도 어디로 갈 것인지 가격과 품질 이런 걸 다 따져보는데 유독 교육에 있어서만은 소비자를 무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배제를 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그것이 심각해져서 여기는 이제 우리 유아교육에 얘기하는 자리입니다만은 초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세요. 특목고, 자사고 다 폐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가가 거의 공교육만 남겨가지고 획일적으로 같은 커리큘럼으로 다 교육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들의 그러니까 무슨 특기를 살릴 기회 이런 거,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선택권 이런 거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배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김정호 교수님께서 결국은 이제 말씀하시는 요치입니다.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시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시장의 원리를 적용해서 가능했던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은 교육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어린아이들을 다양하게 창의력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주자, 그런 얘기라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나중에 또 다른 말씀 드리고. 예, 저희 교수님 책 매번 보고 있는데요. 머리로는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는 감동이 됩니다.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외면받고 있는 학부모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학부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이 조금 이렇게 더 많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학부모들이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전국적으로 좀 아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부모들과 만남의 자리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올라왔고요. 강원도에서 사립유치원 원아들한테도 동일하게 좀 재정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부모들이 원한다라고 학부모들과 함께 연대해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좀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 된다라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쓴 이유가요. 이렇게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학부모 이렇게 설문조사하면 국공립 유치원이 조금 많이 원하는 걸로 학부모들이 원한다라고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설문조사는 학부모의 본심을 반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책에서도 얘기하시고 아까 강의 중에서도 얘기하셨는데요.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설립 유형으로서의 국공립 유치원이 아니거든요.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원하고요.
근데 왜 국공립 유치원을 원하는 걸로 나오냐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유도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본심이 잘 표현이 안 된 겁니다. 무상교육을 원하고 더 좋은 시설을 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표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학부모들이 마치 국공립 유치원을 원하는 것처럼 해서 상황을 정부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것에 대해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 입장에서 교수님께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2018년부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학부모한테 선택권을 주는 이 부분이 저는 그것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의 교육 서비스 개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서비스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고치려면 구조를 변경을 하든지 체질 개선이 돼야 되는데 정부는 그걸 안 하고요. 그냥 투자만 하고 뭔가를 정책을 만들어서 계속 다른 그 원인이 되는 걸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수님 책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특별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들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안하시는 그 대안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또 책에서 보여주신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좋은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한 가지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책 보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다 처음부터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췄던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투쟁이라고 할까요? 400년 동안 노르웨이는 싸웠다라고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런 이제 싸움 아니면 투쟁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것들이 바뀌어져 왔는데 발제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축약소하다 보니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학부모가 왜 목소리를 외쳐야 되는지, 왜 시간을 들이고 그 모든 것들을 좀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좀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제일 나중에 하신 우리 간정혁 대표님 새싹부모회 간정혁 학부모 대표님의 코멘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그것을 다음번에라도 좀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덜란드가 아주 획기적이에요. 학부모가 뭐 한 100명 정도 모여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면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를 만드는데 학교 부지는 지자체가 해결을 해주고 뭐 예산은 또 뭐 당연히 해주고 그건 기본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학생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학부모가 기존 학교에서 나와서 자기 학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뭐 예산은 어차피 똑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다 있는 거니까 아이들 숫자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학교 시설도 지자체에서 해준다. 아주 획기적이더라고요. 이게 되는 이유는 100년 동안의 투쟁, 150년 동안의 투쟁의 결과더라고요. 처음에는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도 무상교육은 왕립 학교들만 됐어요. 왕이 직접 세운 학교들. 근데 그게 프랑스, 뭐 스페인 이쪽 식민지 비슷했었기 때문에 일종의 외국인들의 특권 같은 뭐 그런 거였던 거죠. 국민들이 거기하고 싸웠던 겁니다. 왜 걔네들만 돈 주냐? 우리도 세금 내는데. 그렇게 해서 싸워서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 헌법에다가 교육 자유를 넣더군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 이건 지금 단순히 유치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학교도 기본적인
사항만 지키면 그 다음에 정치 교육을 하든 종교 교육을 하든 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학교가 하는 거고, 그 학생의 기본적인 학력 수준은 무슨 그 학력 시험 같은 게 뭐 있더라고요. 그걸 통과하면 되고 그걸 통과 못하면 유급시켜 버리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쟁으로 얻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스웨덴도 보면 투쟁으로 얻어낸 거더라고요. 뭐 그 이전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점점 더 공립학교 비중이 많아져가지고 거의 100%가 다 스웨덴에서는 공립이었습니다. 뭐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다 그랬는데 1982년에요. 전 국민의 10분의 1 정도가 길거리로 뛰쳐나왔더라고요. 그런 시위가 있었어요. 그 시위가 뭐냐? 반노조 시위예요. 노조가 완전히 나라를 장악해버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라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1992년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 정권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제도들을 다 들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도 우파 정권이었는데 1992년에 바우처 제도로 고등학교까지 다 바뀌어버리죠. 그런데 1995년에 다시 중도 좌파 정권으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권에서는, 그리고 교사들의 조합, 노동조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교조 같은 데서 교육 방식을 그 과거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그랬습니다. 바우처 없애고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한 거예요. 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92년에 생겨난 그 바우처 제도를 그냥 밀고 나갔죠.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웨덴의 교사 노조는 이거 싫어해요. 계속 바꾸려고 그래요. 원래대로 바꾸려고 해요. 하지만 학부모들이 계속 이거를 지키고 있는 거죠. 학부모와 국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의 필요성을, 아이 맞춤형 교육 또 선택권, 이것의 필요성을 학부모들이 인식하고 그걸 주장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다음번 발표가 기회가 있으면 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경희 의원님 말씀은 칭찬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영달 교수님, 네, 정말 묵직한 코멘트들이었고, 그래서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세계에 대해서 행정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냐,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은 필요한 거 아니냐, 저도 뭐 100% 공감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저도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시스템이 좋은데 그게 아이들 교육을 좋게 만들기 위한 수단이면 저는 100% 지지한다. 근데 그 정보를 가지고, 정보는 정말 양날의 칼과 같아서 통제 수단으로 쓴다, 공무원들이 획일화하는 수단으로 쓴다면 오히려 없는 게 낫다. 저는 오히려 공무원이 모르는 게 낫다, 학교의 세세한 정보에 대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과연 알고도 통제하지 않을까?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에서 교사를 하다가 임용고시 봐서 공립유치원으로 가신 그 교사가 써놓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 유아교육 논문들을 보면 공립유치원에 갔을 때 사립하고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 하나가 업무예요. 업무라고 하는 건데, 소위 그 업무는 뭐냐면 보고자료 만드는 겁니다. 다. 그거를 아이들 2시에 퇴원시켜놓고 하원시켜놓고 그때부터 5시까지 소위 업무라고 하는 걸 하는데, 그 업무는 아이들 가르치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전부 보고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보고를 받을까? 자기들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행정정보 시스템 원칙적으로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들을 보면
공무원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통제는 점점 더 심해지더라. 그럴 거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네, 좀 어깃장을 놓는 듯한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행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네, 100% 네, 동감이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100% 공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 박사님, 뭐 저도 말씀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뭐 반대 의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칼을 가지게 되면 자꾸 그 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게 좀 참을 수 있고 이렇게 절제해야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관점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점은 저도 뭐 말씀하신 바처럼 그게 불편하게 통제에 이용될 수 있다, 그 점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게 과연 이제 이렇게 정보를 관리하고 하는 이런 유형의 일들에서 이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도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시대가 이미 지능정보 사회로 너무 많이 깊이 들어와 버렸고 해서 그게 이제 그렇게 통제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유용하게 이렇게 각 우리 사회 유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정보 관리 시스템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걸 작동을 도와주고 그런 일들은 이제 누군가 해야 하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유치원에서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꽤 그래도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려고 노력함에도 이젠 저도 그냥 조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원활하게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원체 테크놀로지가 빨리 변화하는 것이라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행정 인력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건 정부가 해줘야 한다. 이건 우리 유치원인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정말 오늘 좋은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회가 이제 자꾸 이제 격화되면 될수록 확실히 해야 할 것들은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자꾸 규정을 이제 강화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이태리 헌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나라도 이제 이러한 이 사립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헌법은 그 국가는 이 헌법상의 사학의 자유를 명문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뭐 당이 바뀌든지 어떻게 되더라도 쉽게 그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빼앗기는 힘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제 점점 더 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고 또 때로는 행동해야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거 아닌가, 그 생각에서 우리 김 박사님 의견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그 사학의 자율성 얘기하셨는데, 사실 사학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의 제31조 사항을 보면은 교육의 자주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자주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 자율성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 정부 들어서서 지금 공무원 수가 대폭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긴 몰라도 교육부도 그 중에 하나로서, 한 부처로서 관료들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요. 결국은 아까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와 관련이 있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그 관료들의 수가 늘어나고 관료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피감기관인 학교의 자율성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정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시스템까지는 그렇다 쳐도 교육 과정, 그러니까 우리 그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 내용이,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제약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교육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정부 들어와서 저는 상당한 정도로
그 제약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초중등고등학교의 사립학교에 교원을 채용하는 때도 그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교육청에 위탁해서 그 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법안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립학교의 자주성, 자율성을 그 제어하는 그런 방식의 법안이 그 통과된 데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스럽게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교육 과정의 그 내용이 결국은 이렇게 국가가 지원한다는 걸 빌미로 해서 교육 과정까지 결국은 국가가 간섭한다고 그럴까요? 하면서 하면 할수록 그 어떤 차별성, 사립 유치원이 가지는 어떤 무슨 학교마다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발도르프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숲 유치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장점이 가진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그 실행할 수 없게 획일적인 교육이 되면은 그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한테는 그 마이너스가 되고 결국 학부모들의 선택권 이것이 심하게 제약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저자이신 김정우 교수님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교수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오기 전에 엊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저희 이제 새싹 부모회와 관련되신 분하고 한 번 통화를 하게 됐는데 현장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해당 유치원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다니고 있는 유치원에서 그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뭐 프로그램 이름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의 아이가 다녔던 유치원에서도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고 저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 다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어제 통화했던 분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 교육청의 장학관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연락을 받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놀이교육을 해야 되는데 왜 프로그램 교육을 하냐. 그래서 어떻게 놀이교육 그 이제 원장님이 아마 통화를 하셨던 거를 전달받아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물어봤대요. 원장님께서 왜 놀이교육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밖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왜 잎사귀는 나뭇잎은 왜 떨어질까? 얘들아 잎사귀는 왜 저렇게 생겼을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학부모님이 막 고구마를 100개를 씹어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낀다. 그 굉장히 조금 이렇게 점잖으신 분인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사전에 이게 좀 험한 말이어서 죄송한데 지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지랄이라는 단어하고 연병이라는 단어가 왜 합쳐졌는지 자기는 이해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정말로 교육의 다양성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걸 원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놀이교육하라고 그런 거 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예. 저는 지금 정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정혁 대표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답변할 만한 내용도 아니고 사실은 교육 전문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뭐 제가 답변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뭐 이것저것 각자 알아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각자 동네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그 아이를 보내는 가정 사정도 다 다르고 유치원의 사정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유치원마다 동네마다 적합한 교육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왜 똑같이 공무원들이 국공립 유치원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느냐. 그건 도대체 난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커리큘럼부터 뭐 다른 거 돈 쓰는 거는 나중에 하고 커리큘럼부터라도 좀 제발 간섭하지 마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하시던 거를
계속 하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플러스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들이 최소한 1, 2, 3학년만이라도 학교의 자율권을 주면 어떨까? 사립학교 수준으로, 사립초등학교 수준으로 공립초등학교의 각 반의 교사들에게 자율권을 한번 줘보면 어떨까? 저는 거기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뭐 그냥 제 밖에서 보는 아웃사이더 제 3자의 입장에서 뭐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그 이제 초등학교 말씀을 이제 하시고 자율성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조금 다르게 이해될 수도 아까 이제 정경희 선생 의원님께서 이제 무엇이 얼마나 그 교육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요하냐 이제 그 말씀 중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또 저도 뭐 100%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이제 무엇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렇게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고정적으로 이렇게 뭐 확실히 배워야 할 개념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이렇게 유연화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유치원 학생들에게 국가가 뭐냐 그렇게 확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경희 의원님 말씀이 100% 맞고 또 이제 그걸 또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저 아래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이제 이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과 또 그걸 어떻게 자로 나가는가 하는 그 관점이 다 이제 좀 필요한데 아까 우리 김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까 제가 그래서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강한 의도가 전달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유아 자신의 어떤 다양한 경험 그것이 그들의 교육 경험에 그대로 좀 반영이 돼서 전달이 돼야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유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서로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의 언어를 사용해서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게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개별적 경험, 개별적인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더더욱.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 유아 교육에 있어서 저는 과거에 왜 표준화라는 말을 썼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잘 되질 않았는데 이제 생각을 그렇게 가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러는 상황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관점이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고 그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 유아 교육에 있어서 이게 잘못 오도되고 이 잘못된 교육의 가능성이 열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에 초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뭐 7, 80% 동의 아니면 이 상당히 많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초등부터는 이제 보통 교육의 단계에 들어가고 그 단계가 되면 이제 국가가 교육 과정을 전혀 관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교육 과정 내에서 이제 어떻게 자유를 부여하는가의 문제가 이제 논점이 아닌가 싶고 교육 과정 없이 자유롭게 이렇게 논의할 수만은 이제 없는 상황이 된다. 이제 그 점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육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학교 다닌 것밖에 없는데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게 뭐 대학생들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또 근데 저 최근에 제가 메타버스나 AI나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걸 현장에 가볼 수는 없으니 논문으로 봤어요. 근데 흥미로운 논문이 나왔더라고요. 이 AI 메타버스의 교육 시간을 공립초등학교하고 사립초등학교를 비교를 했어요. 공립초등학교는 맥시멈이 최대치가
한 학년에 14시간 실과 시간에 좀 하든가 말든가 한대요. 사립초등학교는요 9배든가 그것에 130인가 140인가 뭐 그래, 정확히 지금 숫자가 생각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에서의 사립초등학교는 이 국가 간섭이 별로 없잖아요. 거기도 커리큘럼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당한 자율성이 허용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서 교육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 커리큘럼 안에서도. 근데 공립은 생각이 없는 거죠. 별로 거기에 맞출 생각이.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거를 다 사립으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참 그래서 그냥 답답하기만 했어요. 근데 차이는 정말 많다. 근데 사립초등학교처럼 바꿨으면 좋겠다. 재정으로 따지면 사립이나 공립이나 차이 없다. 1인당 비용으로 따지면 차이 없다. 1인당 한 100만 원, 110만 원. 공립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고 사립은 부모가 부담하는 거고. 하지만 절대 액수는 똑같고. 그래서 이것도 사립도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공립도 사립처럼 그렇게 유연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뭐 이제 그 유아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들 둘을 키웠는데요, 연년생으로. 그 큰애는 어떻게 해서 이제 누가 알려주셔서 주변에 몬테소리 유치원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작은 애는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유치원이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태권도 학원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자라면서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작은 애가 속을 무지하게 썩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유치원을 제대로 안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손녀가 생겼어요. 그래서 2돌 반짜리 그 손녀가 있는데 걔를 보면서 얘를 어떤 유치원을 보내야 되나 지금 요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애 엄마가 해야 되는데 제 할머니인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사실 어떤 유치원을 보낼까 하는 우리가 고민을 왜 하겠습니까? 유치원마다 이제 다양한 교육이 주어진다는 거를 전제로 할 때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뭐 몬테소리 유치원, 발도르프 유치원, 뭐 숲 유치원 해갖고 프로젝트 유치원 해갖고 다 고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골라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도 그렇고 뭐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심화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조가 국가가 뭘 이렇게 장악해서 하는 기조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조하고 정반대로 가요. 다른 나라는 가면 갈수록 그 민간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무슨 무상교육 무슨 이런 그 이상한 담론이 불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다 모든 것을 해내는 그런 때늦은 정말 국가주의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게 완전히 그냥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저희 보면은 작년에 무슨 대안학교라는 거에 관한 대안학교 공청회를 했어요, 국회에서. 그랬더니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나같이 다양성, 뭐 그렇게 다양성을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양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왜 자사고는 폐지하고 특목고는 폐지합니까? 응? 그리고 왜 유아교육은 이렇게 사립학교에 다양성 인정하지 않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국민 뭐 추세로 가고 국가주의로 가는 경향,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우리 유아교육을 그러니까 유아의 학부모들이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유아교육의 선택권을 우리 학부모에게도 달라.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내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점점 그 추세가 강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권은 날이 갈수록 없어지고 교육은 점점 더 이제는 내려와서 유아교육까지 획일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에 왜 중고등학교에 뭐 자사고 특목고 없앴다 그래갖고 우리한테까지는 그런 게 안 올 것이다라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거기 차례로 해갖고 내려옵니다. 다음 순서. 그러니까 그 부디 이렇게 학부모, 여기 우리 간 대표님도 나와 계시지만 학부모님들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 학부모들의 권리예요. 어떠한 교육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밥 한 줄을 사도 가성비를 비교하는데 교육을 받는데 왜 특히 유아교육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아까 제가 아주 느꼈거든요. 애를 키우면서. 그래서 초기에 첫 번째 교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 부모들도 일찍 이걸 자꾸 깨우치셔가지고 목소리를 내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학부모로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근데 저희도 싸우다 너무 지쳐서요. 네, 열심히 힘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초등학교 이제 교사에게 자율성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학부모한테 선택권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자율성 넘어가면 교육 엉망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부모한테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이신 교사분들한테 그런 자율성을 준다. 지금도 문제가 많거든요. 예, 정치 교육에, 젠더 교육에 학부모들이 봤을 때 정말 위험한 수준까지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면 저는 그거는 교육을 망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은 동의하고 반은 좀 반대 입장 표명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학부모 입장에서 계속해서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부모들도 교수님께서 힘써주시는 만큼 더 열의와 성의를 다해서 마음을 합쳐서 유아교육이 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책 발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이 정말 악순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누군가는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가는 모여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고 저는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아주 지금 중요한 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끊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늘 저는 여기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자유와 선택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육 전체의 악순환을 끊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한 가지 이제 좀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를 하나 그냥 제기만 그러나 이 제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운영의 자율이나 자유 속에는 유치원 유아학교의 자산과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세울 때는 제가 이건 김 박사님 책에서 제가 좀 읽은 부분이기도 한데 보니까 이런저런 여러 시장적 생각도 하고 교육적 생각도 하고 하면서 이게 일종의 유인 체계죠. 그 유인 체계를 그렇게 이제 국가가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생각을 뒤집기도 하고 뭐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분노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예를 들면 국공립은 노후 시설 되면은 국가가 또 지자체가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많은 측면에 또 다른 우리가 고려와 생각이 필요할 상황이 됐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선택과 다양성의 체제에 선택하는 그 경쟁의 주체는 사실은 이 자기 사적인 어떤 권한 같은 걸 가져야 하는 상황이 확실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문제만 제기하고 이건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제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는데 교육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 큰 기여, 기본적인 기초를 닦은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군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남자는 다 군대에 2년, 3년을 가서 거기에서 조직 생활을 배웠고 또 십몇 년에 걸쳐서 학교에서 조직 생활을 배웠고 계산하는 법을 배웠고 글자를 읽혔고 읽고 뜻을 해석할 줄 알았다는 거죠. 그게 삼성, 현대, 대우, LG를 다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갔고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넘어설 게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쫓겨요. 중국한테 계속 쫓긴단 말이에요. 중국이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쫓겨요. 근데 교육이 먼저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교육이 뒷다리를 잡아요. 교육은 일제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 또는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뒷받침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더 이상 안 바뀌어요. 사립유치원이 제일 그대로 그래도 현대적인 이런 환경이 제일 잘 맞았는데 다양하고 창의성 넘치고 제일 잘 맞았는데 그것마저도 똑같이 만들어가고 있죠. 결과 우리 아이들은 실업자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실업자가 돼요. 우리 아이들은 나가서 세계에 팔 수 있는 물건을 못 만들어낼 거예요. 지금처럼 가면.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제 학교를 저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들을 뒤집어 엎어야 돼. 그래서 현대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현대식으로. 그 현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내 아이 맞춤형, 다양한 것, 이런 것들이죠. 다양한 실험들. 그런데 요즘에 이거 TV를 보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TV를 많이 봐요. TV에서 TV 광고 중에 제일 많은 광고가 뭐냐면 공무원 광고입니다. 국가 공무원 광고예요. 그 다음 광고 많은 게 사교육 업체들 AI, 메타버스 뭐 이런 광고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육은 거기서 다 가져간다 이제. 학교는 둘러리다. 학교는 완전히 둘러리가 될 겁니다. 진짜 교육은 무슨 뭐 빨간 펜이니 뭐더라 와이스 뭐니 뭐 다 알 수도 없는 TV 광고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그 사교육 업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의 동기 유발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들은 기존의 교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그래서 저는 학교를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세상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나서야 한다. 제 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처럼 이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그 토크쇼를 가져봤네요. 다 우리 김종호 교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책을 써주셔서 사실 저는 이제 김종호 교수님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인연이 있어요. 제가 대학 교수 시절에 이제 우리 그 대학교에 모셔서 특강을 들었는데 그때는 대한민국 기적의 뭐 60년 경제 발전 뭐 이런 거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유아 교육에 관한 책을 쓰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초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적 자원으로 가능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관심이 그렇게 옮겨가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아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요새 그 손녀를 돌보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유아교육에 관한 어떤 우리의 그 진로라고 할까요? 우리의 학부모들과 유아교육 그 관계자들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그 좋은 방향을 모색해보는 그런 자리를 갖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있었던 얘기 중에 이제 아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물론 제가 한 얘기기도 하고 우리 간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기도 합니다만 학부모들이 이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도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그렇게 할 때가 이미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유아교육을 좀 더 그 나은 방향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서 결국 우리나라를 그 좋은 방향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뭐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몇 분 들으신? 네, 그러면 두 분 말씀을 같이 다 듣고 그리고 답변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거의 같은 편이라서 그런지 가슴이 후련한데 문제를 적시하지 바로 보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생각에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교육은 초등학교를 빼놓고는 유치원이나 중고등학교, 대학이 사립의 영역이 훨씬 넓습니다. 역사도 길고. 다시 말하면 교육의 중심이고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근래 들어서 교육의 주체자로서의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경영의 문제와 교육 정책의 문제를 정부의 신여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만드는 대접을 해야만 교육 혁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김여기 교수님 강연을 여러 번 많이 듣고 또 책도 보았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예를 드는 것이 대부분 북유럽 쪽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를 지금 이끌어가는 것은 G7 국가고 대형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세를 얻지 못하면 개혁이 안 됩니다. 결국 우리들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교육정책을 어떻게 해가고 세계를 어떻게 주도해 가는가가 얘기가 돼야만 정부도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불신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을 초래한 것도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만 정부가 귀를 기울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유치원을 운영해 왔는데 우리 유치원에서는 정말 정당하게 국민을 향해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우리도 좀 점검해 봐야만 정부가 귀를 기울여준다는 생각에서 그거는 우리들이 한번 해봐야 될 문제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데 다 부연 설명을 좀 현장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6살 유치원 어린이가, 저는 송파구에서 유치원을 80년대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국제학교를 간다고 서류를 띄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9월에 입학을 하니까 그 서류를 막 준비하다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그 국가가 유아교육이 전무하던 시절에 우리 아이에게 문을 열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임플란트가 의료보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아교육 또한 시장 경제에 내던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파트 상가 한 칸, 두 칸에서 유치원을 시작해도 굉장히 좋은 시설이었어요. 80년대. 그런데 그런 유치원들이 정말 좋다는 교육, 지금 뭐 이태리고 뭐 독일이고 영국이고 일본이고 다 교육을 배워와서 정말 명품 코리아 유아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이런데 그 장학사들이 와서 사립유치원에서 교육을 좋은 거를 다 가져다가 또 교사들 교육을 시켜서 유아교육이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0년, 올해가 22년도, 20년도 3월에 그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교실이 문이 닫혔잖아요. 이미 저희 유치원이 4월 달에 3월서부터 수업을 못하고 애들이 못 오니까 교육비를 못 받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줌 교육, 또 밴드를 막 만들어서 학급마다 녹화 수업을 하다가 라이브 밴드로 한번 해보자. 또 라이브 수업을 하다가 또 줌으로 또 엮어서도 해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시장에 빨리 반응을 해야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이 발전한 것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유치원들이 시설을 그 좋은 현재 시설로 바꿔나가는 데서는 이 유치원을 운영했던 모든 분들의 살아남기 위한 노력, 좋은 교육을 해서 좋게 아이들한테 잘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오늘 하셨던 말씀에 대한 같은 의견으로 좀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저자이신 김정호 박사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서 80년대부터 아파트 상가에서 상가 한 칸에서 시작하셔서 세계 명품 유아교육을 만들어내신 원장님 감동적인 말씀에 눈물이 나옵니다. 감사하고요. 강원지 회장님께서 사립이 이 교육의 주체인데 대우를 못 받는다. 동감입니다. 왜 북유럽 사례만 들었느냐? G7 국가 이야기를 사례로 드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다음번 책을 쓴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북유럽 이야기를 썼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북유럽을 좋아할 것 같아서 북유럽, 당신네들이 찾는 북유럽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써놓은 겁니다. 제대로 좀 알아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사립 유치원들이 문제를 드러내야 된다. 저도 그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저는 병행돼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립도 문제를 드러내야 된다. 공립은 너무 포장이 많아요. 1인당 교육비를 발표를 안 합니다. 공립유치원은. 도대체 뭐예요? 사립유치원은 1인당 교육비 다 발표해놓고 공립유치원은 1인당 교육비를 발표를 안 해요. 2017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엉터리로 그것도. 인건비 빼고. 이제는 인건비 뺀 것도 발표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5G 시대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5G가 안 되고 있어요. 5G를 통신사들이 기지국을 안 만들어요, 잘. 왜 안 만드느냐?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5G를 하려면, 4G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지금. 5G를 하려면 정보가 많아야 됩니다. 정보가 다 꽁꽁 닫혀 있어요. 정보부터 안 내놔요. 자기들이 5G를 하겠다고 해서 정보사회라 그래서 뭐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개방한다 어쩌고 저쩌고 선언은 다 해놨는데 점점 더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립유치원, 공립학교, 공무원들 자신부터 자신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를 해라.
그리고 나서 사립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그래야 어느 쪽이 잘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한쪽만 공개하고 한쪽의 나쁜 점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너무 불공정할 뿐만 아니고 나라가 잘못 간다. 이거는. 지금 그래서 정경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부 공무원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민간이 하면 다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면 공무원이 하게 되는데 공무원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정보를 내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그 실상을 드러내야 된다. 사립과 공립이 같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네 분 자담하신 네 분 앞으로 단상 앞으로 이렇게 서주시고 다 같이 오늘 대담 토크쇼와 함께 대담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여기서 인사 한번 하시고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오셨는데 원장님들도 다 나오시고 우리 후원해주신 한유총 회장님 그리고 우리 김정욱 대표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오신 기념으로 다 같이 한번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시고요. 앞에도 이 줄로 해서 두 줄로 조금 앞으로 나와주세요.